코로너리 신드롬을 하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전체적인 카디오바스큘러 매니지먼트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 심장약 중에는 프리로드를 조절하는 다이우레틱스, 그리고 심퍼세틱 톤을 조절하는 베타 블로커, 그리고 스무스 머슬을 릴렉세이션 시켜서 베슬의 톤을 조절하는 칼슘 채널 브로커와 마이오카디알 머슬의 리모델링을 조절할 수 있는 라스 블로커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맥경화 측면에서 플라크를 조절하는 스타틴과 요 플라크의 럽처에 의한 어큐트 스럼보틱 어클루전 같은 것을 막는 각종 안티플레이트릿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것이 전체적인 카디오바스큘라 메디케이션입니다. 이 중에서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이 속한 이스케믹 하트 디지에는 똑같은 약을 사용하되 코로너리 아터리를 릴렉세이션 시키고 늘릴 수 있는 나이트레이트 정도가 추가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 가장 안정적인 형태인 스테이블 안자이나에서 빨간색 박스로 된 아스피린 같은 안티플레이트리 에이전트 스타틴, 그리고 베타 블로커가 생존율 올리는 꼭 써야 되는 약물입니다. 그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 중에서 넌 ST 엘리베이션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에 해당되는 경우에서는 똑같은 약제를 사용하되 벌러너블 플라크 럽처에 의한 스럼버스 버든이 많아지기 때문에 싱글 안티플레이트릿 에이전트가 아닌 P2Y12 이니비터를 사용하는 듀얼 안티플레이트릿 에이전트가 새롭게 표준 약물로 추가가 됩니다. 이 중에서 마이오카디알 데미지가 있을 경우에는 라스 블로커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 중에 가장 심한 편인 ST 엘리베이션 마이오카디알 인팍션에서는 기본적인 약물 치료는 똑같지만 증상 발생 12시간 이내에 프라이머리 PCI나 피브리놀 라이시스를 하는 것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은 일반적인 동맥경화에 의한 혈류 협착에다가 추가적으로 벌러너블 플라크 럽처에 의해서 스럼보틱 어클루전이 생기는데요. 모든 혈관이 막힌 경우에는 ST 엘리베이션 형태의 스템이라는 형태로 발견되고요. 스럼버스가 갑자기 생겼지만 혈류 협착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넌 ST 엘리베이션 MI, 넌 ST 엘리베이션 ACS가 생기는데 언스테이블 안자이나와 엔스테미 두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 이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는 과거에 1990년대 이전에는 안정협심증과 불안정협심증, 그리고 심근경색증으로 분류를 했었지만 최근 20, 30년 동안에는 분류가 바뀌었습니다. 안정협심증과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입니다. 차이점은 뭐죠? 불안정성 협심증이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이란 뜻입니다. 옛날의 분류를 사용하면 마치 불안정성 협심증이 안자이나, 스테이블 안자이나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그게 아니고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이라는 별도의 병이라서 스테이블 안자이나와 다른 접근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스테이블 안자이나는 안정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동맥경화가 심해져서 혈관이 좁아지는 혈류협착, 플로우 리미테이션이 주된 패소피지올로지고요.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은 그 동맥경화에 의한 혈류협착에 더해서 벌러너블 플라크 럽처에 의한 어큐트 스럼보틱 버든의 증가가 가장 중요한 패소피지올로지입니다. 이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은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혈관이 꽉 막혔을 때에는 심전도상으로 ST 분절이 상승하는 스테미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요. 어큐트 벌러너블 플라크 럽처에 의한 스럼보틱 어클루전이 혈류 협착 자체를 완전하게 만들지 않을 경우에는 언스테이블 안자이나나 엔스테미 형태로 발견되는데 최근에는 언스테이블 안자이나나 스테미, 하나는 안자이나고 하나인 MI인데 전체적인 예후와 패소피지올로지가 똑같기 때문에 엔스테 ACS, 즉 Non Stable Elevation Acute Coronary Syndrome이라는 용어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허혈성 심질환은 스테이블 안자이나와 ACS로 나누어지고요. ACS는 엔스테 ACS와 스테미로 나누는 것이 현재의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의 분류입니다.
이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릴 것은 따라서 요 벌러너블 플라크 럽처에 의해서 생긴 일반적인 동맥경화에 의한 혈류업작에 더해서 어큐트 스럼보틱 어클루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 치료 방법이 바로 ACS의 특징적인 치료 접근법입니다. ACS 중에서 특히 스테미 같은 현상이 벌어질 때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동맥경화가 심해져서 혈관이 좁아졌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즉, 스테이블 안자이나의 연속선상으로 판단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스테미가 발현된 경우에 분석을 해보면요. 사전에 이미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경우는 3분의 1이고요. 3분의 2 정도는 CT를 찍던 코로너리 안지오를 하던 좁아진 혈관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벌러너블 플라크 럽처가 되면서 스럼보틱 어클루전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스테이블 안자이나와 같은 동맥경화성 혈관 협착이 있어야지만 ACS가 생긴다는 것은 아니다.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데이티드 매니지먼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2023년에 ESC에서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도 있고, 이 가이드라인이 가장 최신 가이드라인이긴 하지만 인포그래픽을 사용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강의만 듣지 마시고요. 강의를 듣고 나시면은 이 QR코드를 이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ESC 포켓 가이드라인은 앱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 ACS 가이드라인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나면은 꼭 앱을 설치해서 ACS 가이드라인을 한번 훑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될 때 인포그래픽 측면에서 센트럴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오늘 강의는 사실은 이 그림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슴이 아파요. 갑자기 식은땀이 뻘뻘 나고, 그래서 ACS 프레젠테이션이 생기게 되면 첫 번째 이니셜 어세스먼트를 ACS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브노멀 ECG, 클리니컬 컨텍스트, 그리고 만약에 안정적이라면 스테이블 페이션트에서 어떤 검사를 할지가 첫 번째 이니셜 어세스고요. 그런 다음에는 think invasive management, 즉 코로너리를 급하게 할 건지 약물 치료를 할 건지 인베이시브 혹은 넌 인베이시브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티스롬보틱 세라피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워킹 다이고노시스가 되면은 리바스큘라라이제이션을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스텐트를 할 건지 캐비지 수술을 할 건지 약물 치료만 할 건지 결정됩니다. 사실은 ACS 가이드라인 뿐만이 아니고 모든 심혈관계, 어쩌면 모든 프랙티컬 클리니컬 가이드라인에서 2000년대 이후로 강조되는 거는 세컨더리 프리벤션, 환자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ACS 가이드라인보다는 특히 환자 교육을 포함한 세컨더리 프리벤션 측면도 굉장히 많이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어큐트 코로너리는 스펙트럼입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크 럽처가 됐지만 증상이 거의 없을 수도 있고요. 극단적으로는 심정지로 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러 가지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일 수도 있고요. ST 엘리베이션이 없는 경우, 그리고 ST 엘리베이션이 생기는 경우, 심전도는 이쪽으로 갈수록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극단적으로 VP 같은 카디악 어레스트를 만드는 멀리그런트 어리드미아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ACS는 말씀드렸듯이 스테미와 엔스테 ACS로 나눠지고요. 덜 심할수록 트로포닌은 덜 올라가거나 안 올라가고, 전형적인 심근 손상이 있을 때는 트로포닌이 올라가는데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패턴, rise and fall, 증상이 생기고 12시간 내지 24시간 정도의 피크를 이루고 24시간 정도의 절반으로 떨어진 다음에 7일에서 10일 정도 유지되는, 즉
단순히 트로포닌이 올라갔다가 아니고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ACS 중에 가장 심한 게 벌러너블 플라크 럽처에 의해서 스롬보틱 어클루전이 토탈로 오면 스템인 거고요. 증상만 있고 마이오카이달 데미지가 없으면 언스테이블 안자이나, 그리고 토탈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의 마이오카이달 데미지, 즉 트로포닌 상승이 있으면 엔스테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가이드라인에서 용어를 좀 정리할 건데요. 이 퍼스트 메디컬 컨택이라는 개념이 2010년대 이후에 바뀐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도어 투 벌룬 타임 들어보셨죠?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 용어는 2010년대 이후로는 FMC2 벌룬 타임으로 바뀌었습니다. FMC2 디바이스 타임. First Medical Contact의 정의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에 도착한 다음에 심전도를 찍게 돼 있죠. 근데 그 나라 법으로 허용이 되거나 시스템이 완료됐을 때는 프리하스피탈 세팅에서도 12리드 심전도를 찍어서 그때부터, 즉 단순히 응급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길거리에서도 앰뷸런스에서도 12리드 측정이 가능하다면 그때부터 도어 투 벌룬 타임에 해당되는 FMC2 디바이스 타임이 적용되는 겁니다. 스테미는 옛날에는 ST 엘리베이션만 강조했는데 ACS 기억나시죠? 업도말 리케이지가 클리니컬 컨텍스트에 맞을 때에만 스템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심전도 ST 엘리베이션이 있다고 급한 건 아니고요.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을 의심하는 임상 증상이 있으면서 ST가 올라갔을 때 스템이라고 한다. 이런 걸 좀 더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프라이머리 PCI는 피브릴로라이시스를 하지 않고 스텐트나 벌룬을 하는 거를 리바스큘라라이제이션의 첫 번째 치료를 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다른 용어들도 좀 더 정확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좀 애매하게 적용되는 Early Invasive Stretch도 좀 명확하게 했는데요. Early Invasive는 Non-ST Elevation ACS, N-STE ACS에서 쓰는 경우인데요. 그 스테미는 아니에요. ACS는 맞고. 그런데 하이리스크인 경우에는 바로 60분, 90분 안에 PCI를 하는 건 아니지만 도착하고 나서 24시간 안에 바로 PCI, Invasive Stretch를 하는 거를 Early Invasive라고 정의했습니다. 요 정의는 2000년대 초반에는 24시간, 48시간, 72시간, Next Working Day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적용했었는데요. 이번 가이드라인부터 명확하게 도착해서 24시간 안에 N-ST ACS에 대해서 시술을 하는 것을 Early Invasive Stretch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살펴보면 ACS, 클리니컬 심프텀이 ACS가 의심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검사는 심전도고요. 이 심전도를 시행하는 12리드 심전도를 시행하는 시점이 FMC, First Medical Contact입니다. 이때 알아야 될 건 스템인지 아닌지고요. 이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트로포닌, 코로너리를 바로 할지 말지, 에코나 MRI 같은 다른 검사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해서 최종 진단이 바로 스테미와 non-ACS, 그리고 N-ST ACS 중에서는 N스템인지, 언스테이블 안자이나인지 구별하는 게 진단의 흐름입니다. 이 각종 가이드라인 중에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새롭게 레코멘데이션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요. 이 자세한 가이드라인 내용을 다 훑어볼 건 아니고요. 한 레코멘데이션에서 특히 바뀌거나 좀 중요한 개념만 좀 설명드리고요. ACS는 듀얼 안티플레이트리 에이전트 디폴트는 12개월, 1년까지입니다. 따라서 언제까지가 ACS냐? 첫 번째 증상이 생기고 1년까지를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에 해당되는 치료 방침을 결정해야 된다. 요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트리플 베슬 디지나 랩트 메인 프록시말 LAD가 아니고 ACS는 맞는데 그 ACS의 원인이 되는 벌러너블 플라크 있는 위치가 하이 이스케믹 벌든이 아닌 경우에는 12개월까지가 ACS가 맞긴 한데 듀얼 안티플레이트 에이전트를 3개월이나 6개월까지만 쓰고 싱글로 바뀔 수 있다라는 개념이 2A 정도로 적용되었습니다. 요 과정에서 또 하나
출혈이 엄청나게 생길 수 있는, 원래 뭐 ITP가 있어서 플레이틀이 뭐 3만 4만 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이 블리딩 리스크일 경우에는 3 내지 6개월보다 더 짧게 쓸 수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 달은 써야 된다, 이 개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이유로 포턴트 PC2Y12 이니비터인 프라수구렐이나 타이카그렐러를 쓰는 경우가 ACS에서는 클로피도그렐보다 조금 더 권고되거든요. 근데 출혈량이 높을 때는 처음에 프라수구렐이나 타이카그렐러로 시작했다가 클로피도그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디아스켈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 똑같은 개념으로 출혈염이 높아서 조금 더 약한 안티플레이트리 트리트먼트를 한다고 결정할 때도 그거는 적어도 한 달은 쓴 다음에, 정리하면 ACS는 1년이에요. 그런데 출혈염이 높으면 3개월 내지 6개월까지 듀얼 안티플레이트 에이전트를 쓰고 싱글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출혈염이 더 높으면 더 짧게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한 달은 반드시 초기 치료를 유지해라, 요게 새롭게 권고된 내용입니다. 또 여러 가지 뭐가 있는데요. 여기선 클래스 3만 하나 알려보면은 에피카디알 펑셔널 어세스먼트라는 걸 한때 했었거든요. 근데 환자 예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들이 나오면서 지금은 하지 말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뭐 여러 가지인데 요 2B에 해당되는 주황색만 좀 설명드리면은요. 안테리어 MR일 경우에는 에코에서 보이지 않는 LV 뮤랄 스럼부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컨트라스트 에코를 하거나 MRI를 찍어서 LV 에이펙스에 스럼부스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좋겠다는 권고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메이커, 하이그레이드 AV 블럭이 생겨서 페이스메이커를 넣어야 돼요. 언제 할 거냐? 5일입니다. 5일 안쪽까지는 템포러리 페이스메이커를 사용하고요. 5일이 지나서도 브라디카디아가 유지될 때는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를 하라, 이 권고가 클래스 1으로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롱텀 글루코스, 당뇨 조절이나 그리고 환자와 함께 상의를 해가면서 페이션트 센터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게 클래스 1으로 추가됐고요. 특히 뭐 치료하다 보면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언제? 캔서가 같이 있는 경우. 그래서 캔서가 있는 경우에 ACS 트리트먼트를 언제 하라, 이런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는데 특히 알아야 될 건 6개월입니다. 혹시 어드밴스드 캔서에서 캔서 자체로 라이프 익스펜던시가 6개월 미만일 것 같으면은 인베이시브 트리트먼트보다는 약물 치료, 넌 인베이시브를 ACS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하라는 권고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자, 클래스 3도 궁금하던 건데요. 캔서 환자예요. 항암을 하면서 혈소판이 떨어졌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아스피린은 10,000 미만, 클로피도그렐은 30,000 미만, 다른 포턴트 프라수그렐, 티카그렐은 50,000 밑으로 쓰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정리하면 캔서 환자에서 플레이트 카운트가 50,000 미만인 경우에는 듀얼 안티플레이트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도 인베이시브 스트레치는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권고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 페이션트 센터드로 환자랑 상의하라는 거는 추후에 좀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특히 티치백 테크닉으로 환자를 교육하고 상담하라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자, 나머지 뉴 레커멘데이션은 카디올로지 스페시픽한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내용을 살펴보면서 할 거고요. 여기서 코로너리 CT 같은 경우에도 2015년 정도부터 이게 원베슬인지 투베슬인지 트리플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코로너를 하기 전에 CT로 먼저 코로너리 아나토미를 확인하라, 이런 근거가 클래스 1으로 좀 상향 조정됐었는데 해보니까 도움은 되지만 클래스 1 정도의 에비던스는 아니기 때문에 2A로 넘어갔고요. 요 이미지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카디악 MRI도 에코에서 잘 안 보이면 MRI까지 하라고 돼 있었는데 그 근거도 똑같이 1에서
2A로 살짝 낮아졌습니다. 이 나머지 내용들은 용어가 바뀐 거지 크게 변화는 없는 상태이고요. 요 스테미 환자에서 응급실 측면에서 알아야 될 거는 애매한 경우에는 응급실부터 듀얼 안티플레이트리 로딩 많이 하셨죠? 루틴으로 듀얼 안티플레이트리 로딩하는 거는 프라이머리 PCI를 계획하고 있으면 특별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등급이 1에서 2B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CPR 이후인데요. CPR 이후라 하더라도 루틴으로 요새는 응급 코로너리 하지 않고요. CPR 직후라 하더라도 아주 명확한 ST 엘리베이션이 있을 때만 코로너리 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ACS 내용은 아니지만 타겟티드 템퍼러처 매니지먼트라고 ROSC 이후에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32에서 36도로 온도 조절을 했었죠. 바뀌었습니다. 템퍼러처 컨트롤이라고 용어를 바꾸면서 CPR 직후에 3일 정도는 37.7도씨 이상의 열이 나지 않게 피버 컨트롤을 하는 걸로 권고가 바뀌었다는 거. 요 두 가지는 CPR 이후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트라스트 에코나 MRI 같은 이미지를 할 수 있는 권고 등급이 조금 떨어졌다. 그리고 인팍 릴레이티드 아터리는 스테미 환자에서 막힌 LAD만 시술하고 입원 중에 나머지를 치료하는 거에서 꼭 입원 중에 할 필요 없고요. 한 달, 45일 이내에만 나머지를 해야 된다라고 권고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다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알고리즘으로 정리가 됐고요. 자,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이고 제가 새로운 레커멘데이션이나 바뀌었을 때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슬라이드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중요한 것만 짚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CS, 처음에 ACS가 의심되면 ACS를 하라. 어떻게? 심전도 반드시 확인해서 어브노멀 ECG 확인해야 되고요. 더하기 클리니컬 컨텍스트에서 반드시 ACS를 의심하는 증상이 있을 때 ACS 알고리즘을 적용합니다. 그러고 바이탈 사인이 안전할 때 다른 검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언제 하느냐? 심전도 클리니컬 히스토리 반드시 해야 되고요. 옛날에는 스테미가 의심될 경우에만 10분 안에 심전도 하라고 돼 있죠. 그런데 ACS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10분 안에 심전도 요게 권고가 되고요. 그리고 inferior STEMI, 투술의 ABF가 ST가 올라가면 옛날에는 샥이 의심될 때, RV 임팍이 의심될 때 라이트 사이드 EKG 찍었었죠?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inferior MR가 있을 때는 반드시 라이트 사이드 ECG를 찍는 게 클래스 1으로 새롭게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로포닌은 1시간, 2시간째 오자마자 한두 시간 간격으로 하는 게 디폴트고요. 애매할 경우에 3시간 있다 하라는 알고리즘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리아지인데요. 하이센스 트로포닌은 도착하자마자 하고요. 그 다음에는 1시간이나 2시간 있다 합니다. 그랬더니 변화가 없어요. 더 이상 검사하지 않고 ACS는 아니다. 룰 아웃 하도록 돼 있고요. 저명하게 올라갔어요. 한 150% 정도. 그러면 ACS입니다. 중간 단계일 경우에만 3시간 있다가 한 번 더 트로포닌을 하는 게 ACS에서의 트로포닌 알고리즘입니다. 뭐 각가지 내용은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에코는 하는 게 ACS에는 도움이 되는데 루틴으로 코로너리 CT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요거는 일반적인 건데요. 좀 더 강조됐습니다.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이 의심되는 환자인데 세츄레이션이 92%예요. 산소를 주는 게 금기로 바뀌었습니다. 즉 ACS가 의심될 때는 세츄레이션이 90%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만 산소를 주는 거고요. 90% 이상으로 유지가 되면 산소를 주면 안 되는 것으로 권고가 바뀌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스테미일 때 적극적으로 하고 최소 하루는 CCU에 있어야 된다. 뭐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심전도는
앰뷸런스에서도 열두리드를 찍어란데 우리나라는 의료법 때문에 열두리드에서 루틴으로 응급구조사가 심전도를 찍는 건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던 환자 측면에서도 딜레이를 줄여서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을 빨리 하는데 여기는 바뀐 개념만 설명드리면 도어 투 벌룬 타임에 해당되는 게 FNC2 디바이스 타임인데 90분이 아니고 60분으로 더 빨리 하라고 권고가 좀 바뀌었고요. 도어 투 니들 타임 30분이었죠. 약물 치료할 때 10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리바스큘라이제를 스테미에서 하라 이런 식으로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을 때는 샥이 있으면 엔스테미도 바로 PCI, 하이리스크는 얼리 인베이시브 하루 안쪽으로, 그리고 베리 하이나 하이리스크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PCI 할지를 말지를 입원 중에 결정하는 거고요. 각각의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권고랑 똑같고요. 여기 스테미 환자에서는 루틴으로 스테미를 제외한 혈관도 바로 PCI라는 건 금기로 바뀌었습니다. 스테미에 해당되는 컬프린만 일단 시술하고 입원 중 혹은 45일 이내에 나머지를 치료하는 게 지금의 권고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비슷하고요. 베리 하이 리스크는 어레스트나 샥일 경우, 하이 리스크는 그레이스 스코어 140 이상이거나 다이내믹 STT 체인지, 트로포닌이 라이즈 앤 폴이 있을 경우에는 하이 리스크고 얼리 인베이시브, 즉 24시간 안에 PCI를 해야 됩니다. 이 안티플레이트리드나 안티스럼보틱이 가장 최근에 많이 바뀌었는데요. 카디올로지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면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아스피린 로딩 도수는 ACS에서는 최소 150입니다. 따라서 스테이블하게 100ml 먹던 사람도 더 먹어야 된다는 거 하나 강조하고요. 루틴 로딩 도수는 지금은 바로 하지는 않고요. 애매할 경우에는 얼리 인베이시브나 프라이머리 PCI에 때는 코로너를 하면서 P2Y2 이니비터는 줄 수 있는 걸로 권고가 약간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헤파린이나 에녹사파린 똑같은 권고고요. 그리고 스테미나, 엔스테미인 경우에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12개월은 뎁트를 쓰지만 출혈 위험에 따라서 3개월, 6개월 정도로 약간 일찍 싱글로 바꾸는 스트레치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12개월이 기본인데요. 이스케믹 벌든을 따라서 최소 한 달은 듀얼 엔티플레이트 에이전트를 쓰되 3개월, 6개월, 12개월은 전문가 견해에 따라서 싱글 바꾸는 걸 조금 땡길 수 있다. 요게 많이 됐고요. 특히 안티코아굴레이션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프리트리트먼트로 할 경우에 다른 안티플레이트 P2Y2는 쓰지 않고요. 오랄 안티코아굴레이션 APIP 때문에 할 때는 클로피도그렐만 쓰는 걸로 권고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추후 참조하시고요. 요거 하나만 프라수그렐라랑 타이카그렐러는 안티코아굴레이션을 같이 할 때는 이제 쓰지 않고 클로피도그렐만 쓴다. 자, 그래서 요새는 안티코아굴런트를 코로네란트하고 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레디알 어프로치를 하니까요. 그래서 APIP과 PCI를 같이 하는 경우가 안티코아굴런트를 같이 사용하는데요. 듀얼 안티플레이만 한 달에서 3개월, 6개월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싱글 안티플레이트 에이전트의 오랄 안티코아굴런트 12개월 혹은 6개월 이후부터는 안티코아굴런트 하나만 사용하라는 것은 한 10여 년 전부터 정리가 된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지만 요거 하나만 도어 투 니들 타임이 이제 30분 타겟이 아니고 가급적 10분 안에 하라라고 조금 더 강조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ST 엘리베이션이 있지 않으면 심정지 직후에 코로너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요것도 설명드렸죠. 이제 타겟티드 템퍼러처 매니지먼트가 아니고 TC, 템퍼러처 컨트롤 37도 7 이상의 열이 나지 않게만 최소 72시간 동안 하라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가이드라인 내용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스페시픽한 내용이고요. 그 시술 중에 아이부스나 옵티컬 코헤런스 이미지 하는 것도 뭐 전문가 측면에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문가만 알면 되는데요. 한 2000년대 이후로 한 10년 정도의 스테미 할 때 스럼보스 석션, 아스피레이션을 했었는데 뭐 도움이 안 된다는 여러 가지 레포트가 나오면서 지금은 스럼보스 석션을 PCI 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스테미거나 샥이면은 막힌 혈관만 우선 하고 스테이지도 PCR을 한다. 근데 언제 하느냐? 카디오제닉 샥이 있을 때는 입원 중에, 그리고 일반적인 스테미는 입원 중에 해도 되고요. 퇴원했다가 한 달 안에 45일 안에만 하면 됩니다. 특히 바뀐 내용은 이건데요. 넌 ST 엘리베이션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일 경우에는 카디오제닉 샥 상태가 아니면은 컴플리트 리바스큘라이제이션. 지금 ACS로 막힌 건 서크예요. 근데 들어갔더니 LAD나 RCA가 있어도 지금은 컴플리트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을 바로 엔스테 ACS에서는 하는 것이 권고입니다. 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이 스테미나 ACS가 플라크 럽처가 맞고 막힌 게 맞죠. 그런데 이니셜 어세스에서는 ACS라고 생각했는데 검사해보니까 혈관이 막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미노카란 용어를 쓰는데요. 미노카가 뭐냐면 마요카달 인팍션 with non-obstructive coronary artery, 즉 ACS, MI가 의심되는데 혈관이 막히지가 않은 거예요. 뭐 제일 대표적인 건 우리나라에서 베리언트 안자이나에 의한 임팍이 그런 경우가 있고요. 다른 스럼버틱 컨디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미노카라고 진단하려면 CT나 코로너리에서 혈관이 막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MI가 맞다는, 마요카디알 데미지가 있는 게 맞다는 걸 증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미노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데 에코에서 월모션이 있지 않으면 카디악 MRI까지 확인하는 게 유일하게 이미징 스터디에서 클래스 1이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거고 LV 스럼보스가 의심되는 안테리어 MI 때는 적극적으로 MRI까지 해서 LV 스럼보스가 있는지 확인하라는 권고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문적인 약제의 사용입니다. 그리고 애매한 것 중에 하나가 MI, ACS 때만 APB 있고 그 앞뒤로는 APB 전혀 없어요. 그럴 경우에도 체즈바스크 스코어에 따라서 스트로크 프리벤션을 하라는 게 클래스 2A 등급으로 새롭게 권고되고 있다는 점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환자, 나이 든 사람은 똑같이 하되 프레일 할 경우에는 조금 더 환자랑 상의해서 리스크 베너핏을 따져라고 되어 있고요. 특히 캔서 환자는 말씀드렸죠. 서바이벌이 6개월 이상이 될 경우에만 시술을 하는 거고요. 6개월 미만의 서바이벌이 의심되는 어드밴스드 캔서 환자는 ACS라 하더라도 넌 인베이시브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권고 등급이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세컨더리 프리벤션인데요. 이 세컨더리 프리벤션 간과하기 쉬운데 이 환자 LDL 타겟은 55까지 떨어뜨리고요. 요거는 요 내용은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 하되 바뀐 내용, 술도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술 한 잔 정도는 도움될 수도 있다라는 권고가 있었는데 대규모 스터디에서 단 한 잔도 위험할 수 있다는 컨센서스가 생기면서 술도 심혈관계에서 남자는 2잔, 여자는 하루 1잔까지는 괜찮다는 권고는 이제 하지 않고요. 술도 끊으라. 이런 식으로 권고가 새롭게 되는 게 세컨더리에서는 조금 바뀐 내용이고요. LDL은 55 밑까지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2년 안에 ACS가 반복되면 40 아래로 LDL을 떨어뜨립니다. 뭐 나머지 등급들은 이전에 있던 권고들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 환자 교육은 환자가 궁금해하는 거, 의사가 말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돼 있는데 이 환자와 상의하라는 내용은 뭐 퇴원 요약지는 반드시 리튼과 버벌,
말로도 설명하라는 등급이 새로 생겼는데 이 여자에서는 특히 전형적인 증상이 없는 경우가 3분의 1 정도쯤 되기 때문에 답답하거나 소화가 안 될 경우에도 여자에서는 ACS를 의심하라는 내용이 조금 추가가 됐고요. 심전도 같은 경우에도 스테미 ECG가 ST가 올라간 경우 말고 1AVR 두 군데에서는 올라가 있지만 나머지 10개 리드 중에서 6개 이상 ST 디프레션이 있을 경우에는 스테미에 준해서 치료하라는 새로운 내용이 조금 더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뎁트 사용 기간은 계속 강조하지만 12개월이 디폴트인데 이스케믹 걸든과 출혈염승을 고려해서 3개월, 6개월 정도로 짧게 할 수도 있다. 이거는 전문가 영역입니다. 그리고 ACS는 1년까지고요. 1년 이후에는 크로닉 코로너리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썼고 요건 AH에서 CCS 가이드라인도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고 관심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환자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만 강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할 건데요. 저는 외래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티치백 테크닉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ACS로 입원해서 스텐트 넣었어요. 환자한테 설명했잖아요. 그럼 반드시 티치백. 제가 지금 뭐라고 설명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그래서 환자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 많거든요. 한번 설명하면 그럼 다시 설명.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한 다음에 제가 뭐라고 말했죠? 그래서 환자의 입으로 이해한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이 티치백 테크닉인데요. 이 방법을 이용해서 교육한 것이 바로 교육을 제대로 했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 중에 어떻게 하고 퇴원할 때 약을 어떻게 먹고를 설명했잖아요. 퇴원한 약 피가 안 나면 한 달 있다 외래 올 때까지는 반드시 퇴원한 대로 드셔야 됩니다. 특히 항혈소 환제 2개 계속 드시는 거 중요합니다. 설명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항혈소 환제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한 달 외래 올 때까지는 다 먹으라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티치백으로 교육해야 된다. 환자의 예후를 좌우합니다. 컴플라이언스를 좌우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요약인데요. 굉장히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인포그래픽 한 번쯤은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보시고 이 센트럴 애니메이션으로 1분 30초짜리 보고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요 센트럴 애니메이션이라고 앱에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은 UAN 스템이고요. 증상이 없는 것부터 어레스트까지 다양하다. ACS 환자는 체스트 페인, 타이트니스 누르는 것 같다는 전형적인 증상도 있지만 특히 여성에서는 타는 것 같다, 숨차다, 소화 안 된다도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메디컬 컨택, 퍼스트 메디컬 컨택이 됐을 때는 ACS를 사용하는데 심전도와 클리니컬 컨텍스트, 그 다음에는 인베이시브인지 넌 인베이시브인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송이 돼서 응급실 혹은 전문가가 본 다음에는 어떤 안티트롬보틱 에이전트를 쓸지, 뎁트, 싱글 혹은 안티코아글런트, 헤파린 포함, 그 다음에 리바스큘라이제를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는 게 네 번째 단계고, 간과하기 쉽지만 ACS 환자도 퇴원할 때 반드시 세컨더리 프리벤션 하는 거를 티치백 메소드로 환자가 이해하는 거를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퇴원을 해야지만 예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요 1, 2, 3, 4, 5로 정의된 요 ESC 2023년 가이드라인의 아주 직관적인 인포그래픽은 한 번쯤 전체적으로 꼭 정리하시고 강의 내용과 가이드라인에서 세부 내용 중에 궁금한 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ACS를 접근하셨으면 좋겠다고 안내를 드리면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